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병원의 신호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백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반적인 암 발생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한 번씩 보시면은 이제 국내에서 암 발생이 어떻는지 그중에서 혈액암이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2017년도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1년 동안 발생한 암 환자 숫자가 되는데 여자가 10만 9천 명 정도 좀 되고 남자가 한 12만 2천 명 좀 되어서 남성 여성보다 조금 더 암 발생이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 성별 암 발생자 수 추이에 대한 자료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1999년도에 보시면은 남녀가 약 5만 명 정도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2017년도에 보시면은 한 12만 명, 10만 명 정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상간에 약 2배 이상의 암 발생 자수가 생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2011년도 쯤부터는 매년 발생하는 암 환자 숫자가 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런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이는 주된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올수록 이제 일반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조기암 검진 이나 뭐 건강한 어떤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좀 암 발생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디게 발생을 해서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령별로 보시면은 조금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암 발생은 나이가 들수록 암 발생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50대, 빨라도 40대 이상이 되어야지 암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따라서 역으로 보면은 한 뭐 10대라든지 30대 이하에서는 거의 암은 잘 생기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런 영 에이지에서도 많이 생기는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세 이하를 보시면은 백혈병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뇌중추, 신경계암, 세 번째가 이제 비호스킨 인프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세 미만의 영유아를 포함해서 이런 소아에 있어서는 이런 혈액암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세에서 35세 사이에서도 사실은 암은 잘 발생하진 않아요. 하는데 이 갑상선암이 한 47% 정도로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이유는 좀 젊은 여성들 한테서 어떤 건강검진을 하다가 이런 갑상선암이 잘 진단이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백혈병이나 비호스킨 인프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암 발생률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대부터 이제 암 발생률이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호발하는 6대암이 이제 35세 이상에서 주로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대 수명 보시면은 남자가 한 80세 정도 되고 한 여성이 한 86세로 여성이 남성보다도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5명 중에서 2명 정도가 암으로 진단이 되고 있고, 여성은 3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암으로 진단이 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더 암에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라별로 5년 생존율, 이게 암에 있어서 5년 생존율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 5년 동안 생존한다는 것은 곧 완치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암 통계에 있어서 5년 생존율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혈병을 보시면은 한국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한 2004년도 전에는 한 73%,
그 다음은 78%쯤 됐다가 한 2010년 이후로는 한 84%까지 점진적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런 84.4%라는 데이터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진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로 이제 그 주요 암종별 유병자 분류를 보셨을 때 이런 혈액암 대표적인 게 비호지킨 림프종인데 전체 암의 한 2.3%,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혈액암 자체가. 그렇고 여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아서 한 1.3% 정도의 혈액암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백혈병을 말씀드리기 전에 백혈병을 일으키는 세포에 대한, 정상적인 어떤 세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에는 혈액세포가 떠다니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백혈구, 그 다음에 적혈구, 효소판, 이렇게 세 가지 세포가 혈액을 주로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백혈구의 주된 기능은 몸속에 들어오는 세균을 탐식해서 파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백혈구라는 거는 어떤 세균과 싸우는 어떤 전초전 역할을 한다, 우리 몸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런 백혈구는 감염 조절과 예방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혈구. 이 적혈구는 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적혈구가 떨어져서 빈혈이 생기면은 몸속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뭐 두통이라든지 어떤 어지러움, 이런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효소판은 좀 지혈과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판이 떨어진다면은 좀 지혈이 잘 안 되면서 좀 출혈성 경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각 세포가 떨어지면은 이제 어떤 1차적인 그 세균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지니까 뭐 발열이라든지 감염, 이런 게 잘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신 피로감, 뭐 호흡 곤란과 같은 빈혈 증상, 또 지혈이 잘 안 되는 뭐 출혈성 경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골수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뼈 속에 이런 이제 그 대퇴골과 같은 그 긴 뼈의 골뼈 안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에 이제 골수라는 그 성분이 채워져 있는데, 이 골수에서 이제 조혈모 세포라는 게 있어서 이 조혈모 세포가 최종적으로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혈모 세포가 어떤 성숙되고 분화가 되고 또 복제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런 다양한 혈액 세포들, 그 중에서 보시면은 뭐 적혈구, 백혈구, 효소판 뿐만 아니라 어떤 그 T 세포라든지 NK 세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T 세포나 NK 세포는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포의 분화 과정 속에서 어떤 단계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은 혈액암이 생기게 되고, 그 분화 단계 중에서 어떤 과정에서 이제 혈액암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백혈병, 뭐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그다음에 골수 이형성 증후군 같은 다양한 혈액암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국내 혈액암의 발생 빈도를 보시면은 전체 혈액암 중에서 가장 많은 호발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호지킨 림프종이 한 43%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이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한 20% 정도 되고, 그 다음이 다발 골수종. 요게 이제 2013년도까지의 통계 결과였는데, 최근에는 빈도가 약간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제일 많은 게 비호지킨 림프종이고, 두 번째가 이제 다발 골수종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암 중에서 최근에 현대에 올수록 이런 다발 골수종의
어떤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발 골수종이 많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수거된 식생활 습관, 그 다음에 환경 오염, 세 번째는 진단 기법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 의해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로 올수록 좀 더 다발 골수종이 많이 진단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시면은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조금씩 발생 빈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혈액암의 5년 생존율을 보시면은 이 호스킨 림프종은 5년 생존율이 80%, 상당히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호스킨 림프종은. 그 다음에 비호스킨 림프종은 약 70% 정도의 완치를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가 이제 백혈병인데 백혈병은 약 50%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고, 다발 골수종은 5년 생존율이 한 40% 정도쯤 되는데 아직 다발 골수종은 완치까지 될 수 있는 병은 아니라서 대부분 환자들이 때가 되면 재발을 해서 또 2차 치료, 3차 치료를 받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환자들이 가끔씩 아니고 자주 물어보시는데 왜 이 백혈병이 생기느냐. 그래서 어쨌든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전성 소인 있는데 이런 유전성 소인은 좀 소아 백혈병에서는 좀 관련성이 있는데 비해서 성인은 이런 유전성 소인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방사선 조사라든지 어떤 화학약품, 벤젠과 같은 지구성 노출, 그 다음에 이전에 어떤 항암 치료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된 발생 원인으로 되어 있지만은 대부분의 환자들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왜 생겼느냐에 대한 원인을 찾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어떤 근로자들이 좀 더 많은 백혈병에 걸렸다라는 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법정 투쟁을 벌였는데 최근에 결국 삼성전자가 이런 백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일단은 지었던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백혈병의 종류는 사실 한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서 나눠지고, 또 이 백혈병이 발생하는 세포의 근원에 따라서 골수 구성이냐 림프 구성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해 보면은 4개의 백혈병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만 대부분 소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나머지 3개의 백혈병은 대부분 성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 백혈병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급성 백혈병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백혈병 발생 빈도를 보시면은 제일 많은 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 약 56%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그 다음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제일 빈도가 적은 게 만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 발생 빈도가 제일 적어요. 한 1에서 3% 정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동양인에 있어서는 이런 빈도를 보이지만은 서양은 만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러한 백혈병의 어떤 빈도에 있어서도 좀 서양과 동양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상, 이제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느냐, 내가 백혈병 걸렸을 때 그런 거를 가끔씩 물어보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빈혈에 의한 어지럼증, 기운이 없다, 그 다음에 염증성 발열이 생긴다든지 두통, 지혈이 잘 안되니까 코피가 잘 난다, 점성출혈 이런 문제점들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약간 달라요. 이거는 대체적으로는 일치하는데 요거는 그 림프절 종대가 잘 생겨요. 그래서 몸에 군데군데 혹이 잘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복강의 오른쪽에 간이 있고요, 왼쪽이 비장이 있는데 이 간과 비장 종대가
가끔씩 잘 생겨요. 그런 게 조금 차이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백혈병 의심되면은 반드시 골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골수검사는 어디에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골반뼈가 있는데 뒤에 손을 까치를 대고 딱 짚어보면은 뼈가 탁 도드라지게 만져지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바늘을 찔러 넣어서 골수를 흡인을 해서 현미경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 백혈병이라는 거는 이제 골수 내에서 조혈모세포가 분화하는 과정 중에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얘가 더 이상 분화를 하지 못하고 성숙이 멈추면서 정식을 하면은 급성 백혈병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세포를 보시면은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동글동글하고 큰 크기의 세포를 이루고 있고, 그 세포 내에 특징적인 이 핵이 굉장히 큰 그런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좀 특징적인 어떤 세포의 모양을 보면은 이게 이제 백혈병 세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증상은 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뭐 빈혈 증상, 뭐 발열, 뭐 출혈과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환자들이 처음에 이런 증상이 생기고 나서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쯤의 어떤 기간을 거쳐서 대학병원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한 달 동안에는 뭐 인근의 개인 병원 같은 데서 몸살 감기 같은 치료를 받다가 안 되면서 이제 대학병원에 와서 진단이 되거든요. 그렇고 가끔씩 이 백혈병 세포가 골수에 생겨서 혈액을 떠돌아다니다가 이 몸속에 있는 어느 조직이든지 침륜을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 있는 통증도 생길 수 있고, 특히 잇몸 침륜 같은 것도 잘 생기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간이나 비장종대, 임파선 종대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급성 백혈병 중에서 특정한 타입에서는 이렇게 잇몸 비대가 잘 생겨요. 잇몸이 잘 부어서 대학병 찾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잇몸이 붓고 통증이 있고 잇몸 치료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치과에 가서 치료받다가 안 돼서 대학병 와서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렇게 우측 위의 사진처럼 목에 저런 임파선 종대가 잘 생길 수도 있고, 이제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지혈이 잘 안 되니까 왼쪽 아래 사진처럼 점성 출혈 피부에 저런 게 올 수 있고, 또 들어 이제 몸속에 임파선 종대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의심만 되면은 혈액 검사를 해보든지, 또 혈액을 이렇게 슬라이드를 밀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본다든지, 최종적으로 어쨌든 골수 검사를 해서 이런 현미경적인 검사하고, 뭐 염색체 검사,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초 혈액을 슬라이드를 밀어서 봤을 때 특징적인 동글동글하고 큰 핵을 갖고 있는 백혈병 세포가 보일 수 있고요. 골수 검사해 보면은 정상적인 소견은 이래요. 그래서 다양한 세포들이 관찰이 되는 데 비해서 우리 백혈병 환자의 골수는 이렇게 특징적인 동글동글한 백혈병 세포가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소견 보이면 우리가 급성 백혈병을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단되면 항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 관해 유도 항암 치료. 관해라는 거는 1차적으로 어떤 검사를 했을 때 몸속에 암세포를 발견할 수 없는 상태, 병 자체가 깨끗해진 상태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해 유도 항암 치료에서 관해가 되면 이게 이제 놔두면 재발을 하니까 재발을 하지 않도록 공고 치료를 두세 번 정도 하고, 필요하면은 조혈모세포 이식
이렇게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관해 유도 항암 치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항암제를 쓰고 있고요. 첫 번째는 사이타라빈이라는 거를 7일 동안 주고, 두 번째는 이다루비신이라든지 다누루비신이라는 것을 3일 동안 주는 7 플러스 3일 요법을 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차적으로 병이 좋아질 확률이 한 65에서 75%, 한 3분의 2 정도는 1차 치료에서 완전 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치료 성적이 괜찮아요. 백혈병의 치료 성적이. 이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예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후가. 그래서 그 예후인자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염색체 이상이에요. 그래서 염색체 이상에 따라서 저위험군, 또 중간위험군, 고위험군 세 가지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 항암 치료했을 때 저위험군은 재발할 확률이 25%, 그 다음에 중간위험군은 50% 정도, 고위험군은 75%. 즉 고위험군은 대부분이 재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런 FLT3-ITD라는 돌연변이가 나온다면은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정말 불량한 예후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후인자를 갖고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재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이제 예후가 나누시기 때문에 현대의 치료는 이 예후에 따라서 좀 맞춤 치료 전략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위험군은 항암 치료만으로도 대부분 완치가 잘 되니까 공고 치료까지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은 뭐 자가조혈세포 이식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위험군은 가급적이면은 동종 이식을 하자. 하지만은 공여자가 없으면은 굳이 적극적인 동종 이식을 하지 않고 자가조혈세포 이식 정도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항암 치료로만 했을 때는 재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동종 조혈세포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몇 프로 정도가 동종 이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형제간 이식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최근에 들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좀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형제가 거의 없습니다. 형제가 없다 보니까 형제간 이식을 할 수 있는 형제 자체가 거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타인 공유자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타인까지 찾았을 때 우리가 공유자를 찾을 확률은 한 70% 정도, 남은 30%는 이런 타인 공유자까지 찾았을 때 이식을 할 수 있는 공유자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요즘에는 반일치 이식, 반일치 이식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조직 적합성 항원이라는 게 100% 일치하는 공유자와 환자 사이에 이식을 해야지만 되는데, 가족 간,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형제 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조직 적합성 항원이 반만 일치를 하더라도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 이식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식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굉장히 이러한 이식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런 반일치 이식 자체가 100% 일치하는 타인 공유자 이식만큼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그 이식의 성적이 많이 좋아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면은 제대열 이식. 지금 우리나라는 그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면은 이런 제대열 뱅킹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제대열 이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현대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환자들이 이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이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이제 과거의 어떤 그 분류로 따지면 M3라는 타입이 있는데, 이 M3라는 타입은 기존 백혈병과는 치료가 완전하게 좀 틀려요.
틀려서 이 M3라는 병에 쓰는 이 베사노이드라는 그 비타민 제제가 있는데 이 베사노이드를 주면은 그 어떤 그 백혈병 세포의 분화를 촉진시키고 스스로 사멸을 유도를 시켜서 이 비타민만 주더라도 어느 정도 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항암제를 세게 쓰지 않더라도 항암제를 약하게 쓰고 베사노이드라는 비타민을 주는 것만으로도 한 90% 이상에서는 완전 관해 1차적으로 병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러한 경우에 2, 3회 정도 공고 치료를 하고 한 2년 정도 유지요법을 하면은 한 최소한 80% 이상은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M3 타입은 다른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비해서는 상당히 치료가 잘 되고 예고 좋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노인에서 발생하는 급성 백혈병입니다. 이 노인은 또 조금 젊은 사람한테서 생기는 백혈병이랑 틀려요. 틀려서 통상적으로 예고 좋지 못해요. 그래서 왜 예고 좋지 못하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노인 환자들은 젊은 환자들에 비해서 동반되는 질환들이 많아요. 심장도 안 좋고 뭐 콩밥도 안 좋고 당뇨병에 뭐 고혈압에 거기다가 전반적인 컨디션도 조금 다운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센 항암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불량한 예원자를 갖고 있는 염색체 대상이 좀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약제 내성을 갖는다. 이 다약제 내성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항암제 쓰더라도 내성이라는 것은 항암제 안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암세포가 항암 치료 안 듣기 때문에 결국 관해될 확률이 떨어지겠죠. 이런 특성들 때문에 노인성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예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존율 그래프를 보시면은 조금 이해를 하기 쉬우신데, 자, 이 가로축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나서 1년째, 2년째, 3년째를 보는 것이고, 세로축은 100%의 환자가 몇 프로의 생존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위의 그래프가 60세 미만이고 아래 그래프가 60세 이상인데, 이게 5년 이상의 장기 생존율을 봤을 때 100명의 환자가 있었다면은 60세 미만 같은 경우는 5년째의 그래프를 딱 보시면은 장기 생존율이 한 40%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자,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60세 이상에서는 좀 완치될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테이블로 보시면은, 자, 한 2009년도까지를 보시면은 60세 미만에서는 5년 생존율이 한 40%인데 비해서 60세 이상은 10%밖에 안 되죠. 자, CR 레이트라는 것은 관해율인데 1차적으로 병이 좋아질 확률이 60세 미만에서는 70%좀 되는 데 비해서 60세 이상은 한 48%밖에 안 되고, 8주 사망률, 항암 치료를 하고 2달 이내에 조기 사망률은 60세 이하에서는 14%인데 60세 이상은 29%, 상당히 높죠. 그래서 고령 환자에서는 초기 사망률이 높고 관해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 생존율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령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사실은 들 수 있겠죠. 들 수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별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께서 이런 백혈병 진단이 되면은 특별히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치료 방법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좀 몸이 건강하시고 충분히 항암 치료에 잘 견디실 수만 있다면은 일반적인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하셔서 관해를 획득하고, 할 수 있다면 이식까지
간다면은 생각보다는 좀 완치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즘에는 다코젠이나 비다자라는 이런 이제 주사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다코젠과 비다자는 작용 기전은 저메칠화 치료제라고 해서 사실 이제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는 혈액암에 쓰이고 있는 치료제인데 이 치료제를 급성 백혈병에도 써볼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좀 병이 좋아지고 어느 정도는 그런 병이 좋아진 상태에서 좀 장기 생존율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고령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이 되었을 때 표준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최근에는 이러한 다코젠이라든지 비다자 같은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이 벤클렉스타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혈액암이 상당히 잘 드는 약인데 이 벤클렉스타라는 것은 먹는 항암제가 되겠고 이 먹는 항암제와 비다자를 같이 썼을 때 상당히 병이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조차도 할 수 없는 경우는 뭐 저강도 항암 치료라든지 보존 치료 정도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은 이 병에서도 염색체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9번과 22번 염색체가 전자가 생기는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라는 게 나타나면 상당히 불량한 이유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색체 이상이 나타날 확률은 성인은 한 20에서 50%쯤 되고 소아는 약 5% 정도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의 치료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와 비슷해요. 1차적으로 관해 유도 항암 치료를 했을 때 관해될 확률은 최고 90%까지. 그래서 1차 치료에서 관해될 확률은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보다 좀 더 좋습니다. 그렇고 여기서도 공고 치료를 하고 2년 이상의 유지요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은 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비해서 중추신경계 전이를 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추신경계 예방요법을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치료 중에서 그래서 이런 항암 치료하고 관해가 됐다 하면은 그 다음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예후가 나쁘지 않으면은 1차 치료에서 좋아지면은 조금 지켜볼 수 있어요. 지켜보다가 재발하면은 그때 가서 재관해 유도 항암 치료하고 관해가 되면은 이식을 들어갈 수가 있고 예후가 불량한 경우는 1차 치료에서 관해가 되면은 이어서 동종절모세포 이식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소아는 상당히 예후가 좋아서 소아의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은 사실 동종 이식을 거의 하진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이 소아에 비해서 성인은 대부분 표준 예후라든지 좀 불량한 예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인에서는 대부분 1차 관해가 되었을 때 동종절모세포 이식을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나타나면은 예후가 굉장히 불량하다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뭐 글리백, 스프라이셀과 같은 먹는 표적 항암 치료제와 함께 기존의 항암 치료했을 때 상당히 치료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양성이더라도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과거만큼 생존율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 쪽으로는 몇 가지 표적 치료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블린사이토라는 약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베스폰사라는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약제는 지금 이제 이 병이 재발을 했을 때 쓸 수가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이런 약제들이 등장을 함으로써 이 병에 있어서의 완치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치료는 정리 보면은 그래서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에서는 1차적으로 관해 유도 항암 치료를 해서 완전 관해가 되면은 표준 위험군은 그냥 중추신경계 예방 치료, 공고 치료, 유지 치료까지만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은 고위험군은 반드시 동종이식을 해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들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FLT3라는 게 굉장히 불량한 예후를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 FLT3를 표적으로 하는 많은 표적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현재 미도스타올린이라는 약제가 미국에서는 승인을 받아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길테리티닙. 이게 상품명은 조스파타라는 약제인데 이 약제도 이런 FLT3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치료 효과가 좋아요. 좋고 지금 이 약제는 국내에서는 재발성 급성 백혈병에 대해서 치료 허가를 실제는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회사에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국내에서 좀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면은 이런 FLT3가 나타나는 불량한 예후를 갖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좋은 그런 치료 옵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IDH라는 유전자도 잘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표적 치료제도 최근 많은 임상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 번째는 이 BCL2 억제제라는 베네토크라스가 다양한 혈액암에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베네토크라스라는 것도 이런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좋은 치료 옵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CAR-T 세포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 한번 잠깐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요즘 이 CAR-T 세포 치료제가 우리 혈액암에서 정말 핫한 그런 이제 치료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세포 치료제예요. 세포 치료제고 작용 기전을 조금 보시면은 환자의 몸 속에서 T세포, T림파구라는 세포를 끄집어내서 얘를 시험관에서 배양을 시켜주죠. 배양을 시키고 이 세포의 유전자 조작을 가한 다음에 얘를 어떤 바이러스에 집어넣어서 정식을 시켜줍니다. 정식을. 그래서 많은 양의 T세포를 만들어서 얘를 다시 환자한테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이 T세포라는 거는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유전자 조작이 된 T세포가 환자 몸속에 들어가서 환자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한꺼번에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는 그 미국에서 소아 어린이였는데 어떤 치료도 듣지 않는 재발성 불응성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에 이 치료제를 한 번 주입을 했는데 지금 한 5년 넘게 그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재발하지 않고. 어쨌든 이런 치료 효과 때문에 미국에서 생각보다 빨리 그 세포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던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발성 불응성의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이 상당히 예후가 불량한데 이 세포 치료제를 썼을 때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완전 관해율이 80%, 1년 생존율이 76%, 상당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치료 옵션이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이 치료제를 쓸 수가 없고 다른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만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입장이고 아마 조만간에 어쨌든 이런 약제들이 국내에 도입하게 된다면은 좀 더 이런 혈액암에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그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악성 흑색종을 걸리셨는데 이게 머리까지 전이가 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악성 흑색종이 머리까지 전이가 되면은 사실은 뭐 완치를 기대하기 힘든데 이분이 이제 면역 항암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몸속에 암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암이 완치가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최근에 다양한 어떤 뭐 치료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혈액암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치료 옵션들이 많이 늘었고 따라서 전반적인 혈액암의 좀 치료 성공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혈액암을 앓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성 백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많은 좋은 치료제들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혈액암의 치료 성적은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떤 의학 정보들을 좀 환우분들이 좀 접하면서 좀 많은 희망을 가지고 좀 힘드시겠지만은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은 아마 좋은 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